2013년 7월 화창한 여름날 코디 존슨과 조던 그레이엄은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초대해 아담하게 야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후 월요일 코디가 직장에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그였기에 사람들은 걱정하며 찾으러 다닙니다. 아내 조던은 결혼 전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혼전 순결을 지켰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21살에 결혼한 철없던 조던은 결혼식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현실적인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가 너무 두려웠고 버거웠습니다. 부부관계가 죽어도 싫었던 아내가 남편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해서 세상을 경악해 한 남편 살인 사건입니다. 미국 몬태나주 북서부에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수천 년 동안 빙하가 까겨 만들어진 곳으로 130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400km가 넘는 산책로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과 수많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조던 린 그레이엄은 1991년 미국 몬태나주 카리스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착한 남자와 아름다운 결혼을 해서 주부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코디 존슨과 조던 그레이엄은 2011년에 만나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디는 교회에 다니는 착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에 가까운 19살 조던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디는 외향적이며 밝고 활발해서 친구가 많은 반면에 조던은 많이 내성적이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코디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돈을 알뜰히 모아 약혼 반지를 사서 2012년 12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조던은 기쁘게 수락했으며 6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코디가 조던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친구 카메론한테 말했을 때 카메론은 커플이 결혼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라며 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디는 친구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그녀와의 결혼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칼리스펠의 우드랜드 파크에서 열렸고 가족,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조던의 이상한 행동은 여러 사람들한테 목격되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서럽게 우는 것이 목격되었고 결혼 서약을 할 때 조던은 코디의 눈을 피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하객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던은 결혼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가사로 직접 써서 유명한 작곡가에게 돈을 주고 만든 특별한 노래를 그들의 결혼식 첫 댄스의 음악으로 틀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그들은 일상적인 직장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코디의 상사이자 친구인 카메론 프레드릭스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항상 일찍 와서 일하는 코디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 카메론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코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바로 연결이 되자 카메론은 친구들과 코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그와 연락이 되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메론은 코디의 아내 조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그이가 오늘 출근했나요? 코디의 어머니 셰리도 비슷한 문자를 조던한테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그이한테 연락이 왔었나요? 문자를 받고 그들은 혹시 코디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던은 카메론에게 어제 남편과 크게 싸웠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그리고 그는 화를 시키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와 바람 쐬러 드라이브 간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가 아침에 회사에는 갔을 줄 알았어요. 카메론은 그녀의 말을 듣고 혹시 드라이브 하다가 사고라도 났을까봐 주변 모든 병원을 돌며 코디가 입원했는지 확인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코디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조던의 집에 모였고 칼라스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그녀가 남편이 나갈 때 사실 자기가 그가 나가는 걸 봤다며 말을 바꿨고 카메론은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두운 색의 차가 그를 태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조던이 처음에는 문자로 나간 것을 알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자 카메론은 조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던은 출석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코디가 실종되기 전날 일요일에 부부가 교회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었고 집에 와서 크게 말다툼을 했으며 남편은 외지에서 온 친구를 만나 바람 쐬러 드라이브 간다며 나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에 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갔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디는 친구들이 방문한다면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데려갈 거라고 말하곤 했었다고 그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매번 바뀌었고 경찰은 그녀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코디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달래면서 조사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조던은 뭔가 중요한 단서가 떠올랐다며 형사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일요일 저녁에 코디가 호세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화를 많이 냈었어요. 남편이 그 사람한테 꽤 많은 돈을 빌려줬었던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호세를 조사했지만 그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으므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던의 집 근처에 살고 있던 형사는 동네에 산책 나왔다가 조던 집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그냥 열어보았고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조던과 코디가 연애하면서 주고받았었던 연애 편지들, 발렌타인 선물과 곰인형, 그리고 결혼식에 입었던 드레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거품으로 사진을 찍고 다시 쓰레기통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조던은 친구 집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날 밤에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실종된 날 같이 차를 타고 나간 친구 토니한테 온 메일이라며 보여줍니다. 그날 코디랑 같이 차 타고 나갔던 토니입니다. 더 이상 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같이 산에 가서 걷다가 코디는 벼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놀란 친구는 빨리 형사한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고 조던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그 이메일을 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는 그 이메일을 보고 엄청 수상하다고 말했고 조던은 집에 가고 싶다며 울었으며 어머니는 달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던은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 수색대를 만들어 글레이셔 국립공원으로 코디를 찾으러 갔습니다. 400km가 넘는 산책길을 수색해서 코디를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던은 수색대를 데리고 앞장서서 비탈길과 절벽이 아찔하게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코디 친구들은 그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올 리가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엄청 높은 절벽까지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벽 밑에 있는 개울을 한참 보다가 코디가 저기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조던은 이 어마무시하게 광대한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기적적으로 남편의 시체를 이틀 만에 발견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이유로 코디가 평소에 하이킹을 좋아했으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쉬운 길보다 인적이 드물고 위험해서 아찔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싶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디 지인들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디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위험한 길은 아예 가지도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코디는 이마에 15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을 입었으며 얼굴은 물 아래로 향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강 상류에는 검은색 천조각이 있었습니다. 조던에 대한 의혹은 코디의 장례식에서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결혼 8일 만에 남편을 잃은 젊은 미망인이 된 조던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코디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절친인 킴벌리도 조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킴벌리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조던한테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벌써 금가고 있고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계속 울고 있어. 누군가가 내가 진짜 결혼을 원하는지 제대로 물어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칠 것 같아.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불행해. 남편은 성관계를 원하는데 난 너무 싫어서 집에 가기가 두려워. 그리고 코디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 킴벌리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코디한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거야. 그가 내 말에 화를 내면 내가 그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출석 명령을 받은 조던은 경찰서 조사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형사가 아닌 FBI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면 재수사를 하러 온 FBI에게 조던은 전에 형사한테 했던 진술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FBI는 글래셔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조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7월 7일 일요일 밤 공원 입구를 찍은 사진이었으며 그곳에 세워진 차 안에는 조던과 코디가 앉아 있습니다. 당황한 조던은 자기가 거기에 갔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새로운 진술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녀는 7월 7일 일요일 친구들과 저녁을 하고 집에 돌아와 부부가 심하게 싸웠고 밤 9시 30분쯤 화를 식히러 둘이 같이 어두워진 글래셔 국립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코디는 눈을 가리고도 험한 산길을 잘 걸을 수 있다며 자기 눈을 천으로 가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가 계속 고집을 피워 눈을 검정천으로 가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결혼을 너무 서둘러 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고 말해서 코디가 많이 화가 났고 둘은 걸으면서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그가 두 팔로 그녀의 팔과 옷을 갑자기 세게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 손 놔 하며 소리치면서 그를 밀었고 절벽에 서 있던 그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There was no planning on your part to kill Cody? No. Okay. You hadn't planned that until this whole thing just kind of happened in the heat of the emotion of the passion of that situation. 남편이 추락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조던은 산에서 내려왔고 차 안에서 잠시 동안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FBI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를 밀지 않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던이 토니한테 받았다고 증거로 보여준 이메일 IP를 추적한 결과 보낸 주소가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나왔습니다. FBI는 메일 조작으로 그녀가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았습니다. 22살 조던 그레이엄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코디 친구들은 일요일에 같이 골프 치러 갈 계획이었는데 코디가 조던이 자기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못 간다고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던이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보여줄 게 있다며 그의 눈을 가리고 절벽 끝으로 유인한 후 남편을 밀어서 살인한 것이라며 계획 살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던의 변호 측은 평소에 코디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조던에게 많이 강요해서 그녀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으며 결국 그녀는 화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그를 절벽에서 밀었고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조던은 2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식만은 하고 싶었던 소시오패스 조던의 남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